이런 의미로 공적 영지의 마음은 전체로서의 마음이고, 표층 의식, 대상 의식과는 이제 다른 마음인데, 이런 전체로서의 마음, 공적 영지의 마음을 제가 이제 그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서 뭐 본래 면목을 찾아 하는 그 제 1부의 맨 마지막에 이제 이 공적 영지의 마음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거를 많이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 중간에 이 전체로서의 마음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층 의식에서 심층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상즉에서 상입으로 이해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표층의 의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를 아는 것은 나덱스를 통해서다. X와 나덱스는 서로 상즉의 관계다. 그러니까 밝음은 어둠과 즉해 있고, 그죠? 뭐 즐거움은 고통과 즉해 있고, 그래서 이게 별개의 실체로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덱스를 연해서 X가 있게 되는 것이고, X를 연해서 나덱스가 있다. 그래서 서로 연기적인 관계다, 서로 상즉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즉을 우리 이 태극 문양, 이거는 뭐 늘 보는 거죠. 우리 이제 태극기에서 보는 거고, 음과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즉해 있다. 음이 없으면 양이 없고, 양이 없으면 음이 없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알려면 어둠도 같이 아는 거고, 그러니까 밝으면 안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뭔데? 그 반대는 모르고 어둠 모른다,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대대가 되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된다. 서로 상즉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서로 X, 나덱스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단지 그냥 반대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모순율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이제 서로 모순되는 거가 되는데, X와 나덱스가 어떻게 상즉을 이루는가. 앞에서 뭐 사과 그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X는 나덱스와의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통해서 X가 되기 때문에 이 X는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 경계선은 X와 나덱스 사이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경계선은 나덱스를 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는 경계선을 통해서 나덱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 즉해서 있지만 빛과 어둠을 그 사이의 그 경계선을 빛이 포함하고 있고, 그 경계선을 포함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나덱스를 포함하고 나덱스는 X를 포함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건 이제 상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할 뿐만 아니라 하나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즉이 어떻게 가능하냐? 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상입은 음과 양이 어떻게 해서 상즉하느냐? 음 안에 양이 들어가 있고 양 안에 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태극 문양을 저렇게도 표현해 놓는 거죠. 음 안에 양이 그 핵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죠? 양 안에 음이 들어가 있다. 이런 그 상입을 이 동양에서 항상 생각해 왔다는 건, 이건 이제 불교가 아니라 그 주역의 괴에서도 나오는 건데, 그 태극기에서도 그 건곤 감리 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괴가 숙괴인데 수가 감괴인데, 감괴가 이거 이렇게 둘로 나뉜 거가 음인 거죠. 가운데가 양이고. 그러니까 음이 찬 기운이고 양이 따뜻한 기운이라면 수는 찬 기운인데, 그래서 바깥은 음이지만 그 수를 표현하는 그 감괴 가운데는 양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음이면은 곤괴가 되겠죠. 그죠? 다 양이면 건괴고. 근데 감괴는 음 안에 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화 더운 기운인 거죠. 화의 리괴에는 양 안에 음이 들어 있다라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음 안에 양이 들어 있고 양 안에 음이 들어 있다. 이 뭐 주역 이거는 뭐 수세기 전에 이렇게 나온 거인데, 이런 식으로 상입 일체가 서로 상즉하고 또 서로 상입의 관계에 있다.
이런 거는 뭔가 각각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실체론적 사유를 넘어서야지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연기론적인 사유 여야지 상직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상직이 결국 상입을 통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서양은 굉장히 이제 입자적으로 그 실체론적인 사유를 전개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양과 음의 관계에 있어서 상입의 관계, 음과 양이 서로 상입의 관계다라는 거를 칼 융이 20세기 그 분석 심리학자죠. 융이 그 개인 무의식 말고 이제 집단 무의식 이야기하면서 뭐 동시성의 원리다. 뭐 그러니까 동양 사상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죠. 뭐 불교, 유교, 도교 사상까지 이제 많이 두루 섭렵한 사람인데 이 융이 그 여성 남성이 여성은 여성성만 갖고 있고 남성은 남성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성 안에 남성성이 들어 있고 남성 안에 여성성이 들어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죠. 그래서 여성 안에 남성성이 아니무스, 남성 안에 여성성 아니마로 이제 서로 포함되어 있다, 서로 포함하고 있다, 담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죠. 예, 상입의 예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건 뭐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는 색수상행식, 오온의 화음, 인연 화합물인데 되게 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신체적인 이게 색이고 내 밖에 있는 이건 나 아닌 거잖아요. 컵이고 컵 안에 든 물, 예, 물 이러면은 나 아닌 거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나 아닌 거지만 금방 제가 물을 마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 아닌 물이 내가 마시면은 내게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뭐 피가 되겠죠. 물이니까 여기 뭐 사과가 있다, 뭐 빵이 있다. 그럼 제가 이건 나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먹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내 몸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경계지어서 요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나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 나 아닌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뭐 닭을 먹었으면 닭도 내 몸에 들어와 있고, 그죠? 뭐 사과 먹으면 사과도 내 몸에 들어와 있고, 뭐 소 먹었으면 소도 들어와 있고, 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현재 표층 의식에서는 딱 나눠서 이거는 나, 이건 나 아닌 것 이렇게 분별하지만 심층으로 보면은 다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몸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수상행식, 그러니까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죠, 의지나 알미나 이런 데 있어서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 저 사람의 생각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또 보는 거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 저 사람의 생각 이렇게 듣는 거죠. 누가 막 슬퍼하고 있다. 슬퍼서 울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의 느낌인 거죠. 내 느낌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다. 뭐 내 애가 막 아파서 울고 있다. 그럼 쟤 아프구나 이렇게 되지 않죠. 얘 아픈 느낌이 그대로 나한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파지게 되는 거. 저 사람의 막 슬퍼하고 있다. 이제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건 뭐라 그래요? 공명을 잘하는 사람, 공감을 잘하는 사람, 슬픈 사람과 한참 얘기하고 나면은 본인도 막 슬퍼지죠. 느낌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접하면은 처음에 볼 때는 남의 생각이지만 생각을 턱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진짜 맞는 말 같아. 이러고서는 그 생각을 마치 사과를 내가 씹어서 먹듯이 생각을 내가 이렇게 흡입하면은 그걸 이렇게 빨아들여서 먹으면은 소화가 되면 우리 생각을 소화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게 내가 세계를 보는 내 생각의 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상행식도 나 아닌 것들이 다 내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표층에서는 탁 잘라서 요건 나 아닌 것 이렇게 하지만 심층에서는 그게 다 나 아닌 것이 내게 들어와 있고 내가 또 나 아닌 것으로 또 넘어가고, 그죠? 뭐 두 번째 사과나무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사과나무가 만약에 자기 의식이 있다면은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다. 그럼 저 옆에 큰 사과나무가 있다. 그럼 이거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큰 사과나무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땅이 있고 막 바람이 불면 이놈의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비 오면 나 다 젖잖아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다 자기 아닌 걸로만 의식을 할 텐데, 근데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 조그만 나무는 저 옆에 큰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져 갖고 그 나무로 자란 거다. 그러면 이 조그만 나무가 저 바깥에 저 큰 나무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기서부터 온 거가 되는 거. 이거를 인연으로 해서 이게 있게 된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나무로 자라날 때는 이 나무가 흙은 자기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흙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죠? 바람에 흔들리고 햇볕 뜨겁게 내리쬐는 그 빛을 뭐 햇볕이든지 빛이든지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그죠? 뭐 탄소 동화 작용도 해야 될 테고, 햇빛, 별빛, 뭐 바람, 그러니까 지수화풍 전체가 다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무가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 안에 전체가 그것 아닌 것이다라고 본인이 본 나무가 자기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할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주 만물 각각이 다 서로 상입이 된다는 그다음에 모든 건 다 나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의 의식은 나 아닌 거죠.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심층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를 보면은 다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결국 내가 된 거다. 라고, 그러니까 상입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뭐 화엄에서 강조하는 말이죠. 일미진 중 함시방이다. 예. 하나의 먼지 안에도 시방 세계 전체의 이치가 다 들어 있다. 그죠? 다 머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서로 모순되는 X와 나덱스가 어떻게 상입을 이루는가, 그러니까 상입을 이룬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나덱스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경계선을 포함하고 나덱스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게 이제 상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X가 나덱스를 포함하면은 단지 X가 아니라 그 안에 나덱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X and 나덱스 그러면은 그거는 전체가 되는 거죠, 우주 전체. 그죠? 우주 전체에서 나 X, 나 아닌 건 나덱스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나덱스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내가 곧 전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미진의 함시방이면은 미진이 함시방이라는 거죠. 그죠? 나덱스가 X를 포함하면은 나덱스 and X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상입을 이룸으로써 각각이 X와 나덱스 각각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체로서 결국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서는 서로 다르게 대립되는 것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X와 나덱스로 나타나지만 심층에서는 그것이 각각이 다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X와 나덱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표층에서는 서로 다른 둘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그렇지만 서로 상즉하는 것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방식으로. 근데 심층에서는 각각의 전체로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상입이다. 그러니까 심층의 차원에서는 상입이 성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층 의식과 그 심층 마음의 관계를 이 도표는 제가 이제 종종 잘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층에서 봤을 때는 나 이외의 것은 다 나 아닌 것이 되겠죠. 그중엔 너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도 있고 뭐 이게 전체 세 개가 되겠죠. 근데 이 나 안에 나 아닌 것, 나덱스가 다 포함되어 있다, 상입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표층에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심층에는 이것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나도 이 전체의 이 나로 드러난 것이고, 너도 이 전체의 일부로 드러난 것이고, 라는 식으로 표층의식에서는 나와 너와 그가 서로 다 다른, X와 나덱스는 서로 아닌 것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심층 마음에서 보면은 나와 너가 서로 다르지 않은 것, 전체로서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층에서는 서로 다른 각각의 별개의 것이지만 심층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에 뭐 벚꽃이 폈다, 뭐 장미가 핀다 그러면 여러 송이가 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꽃이 그 의식이 그 꽃
꽃을 자기로 의식하고 있으면은 자기는 꽃이다라고만 의식하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표층 의식에 해당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데, 꽃을 자기로 의식하고 있으면은 자기하고 그 옆에 꽃하고는 서로 남남이 되는 거죠. 별개의 것인 거죠. 벌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는 안 가고 그러면은 왜 쟤한테만 가고 나한테는 안 오지? 뭐 이런다든지 이제 이게 별개의 의식으로 될 텐데, 근데 만약에 꽃이 자신을 꽃으로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뿌리로 의식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이 뿌리를 자기로 의식을 한다면은 이 꽃, 드러난 이 하나의 꽃이 이 뿌리의 한 모양이고 그 옆에 꽃도 결국은 이 뿌리의 하나의 드러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고, 그러니까 심층 뿌리에서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표층에서는 개별적인 차이 나는 것을 자의식으로 가지게 되겠지만, 스스로를 심층 마음으로, 심층의 뿌리로 의식을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섬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해수면이 쫙 있기 때문에 섬이 각각의 섬으로 이렇게 툭툭 떠 있는 거죠. 근데 해수면 아래에서 보면은 다 하나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는 그 모습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하나의 성, 그게 하나의 불성이고 일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까 이제 물고기 비유를 들었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 탁 나가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물 안에서 이미 물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 안에서 이미 물을 알고 있었다를 깨닫는다는 뜻은 자기만 물 안에서 물을 알고 있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죠. 다 물 안에서 물을 모른다라고 막 헤매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사실은 물을 알고 있다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뭘 알아냈다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미 물 안에서 이미 다 물을 알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물고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본각이 있고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생은 모두 본래 부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내면에 있다. 그거를 내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보물이 안에 있지 보물이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그 동굴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굴이 현상계인 거예요. 이 동굴 속, 그러니까 이 선입견에 쌓여서 그냥 한쪽으로만, 노예처럼 이제 한쪽만 보는 사람들인데,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생각하다가 이데아계,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뭔가 이데아계를 넘어서서 거기서 진리를 보고 이제 이게 진짜 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굴 밖에 나온 사람이, 플라톤 동굴의 비유에는 동굴 밖에 나온 사람이 나와서 자기 혼자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나와갖고는 진리를 탁 보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동굴 안에 갇혀갖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거짓 세계에 사는 사람, 불쌍하다. 그래갖고서는 동굴 속으로 도로 들어와요. 이 사람들을 다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데아계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가 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 동굴의 비유, 플라톤이 서술해 놓을 때 뭐 그게 잘 끌려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한 특정 기간 동안 바깥에 나갔다 오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얼마 동안 안 보이더니 들어와서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여기가 거짓이라고 그러고 저기 진짜가 있다고 그런다. 저 사람 정신병원에 갔다 왔나 보다. 저 사람 막 사람들 선동한다, 이래 갖고서는 플라톤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소크라테스,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제 젊은이들을 선동한다 이래 갖고 죽었잖아요. 사약을 먹고 죽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동굴의 비유에서 플라톤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데아계에 나가서 뭐 진리를 탁 깨달으면은,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서 뭘 탁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저 물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이 이미 본각이 뭔지를 다 알고 있다. 보물은 그 안에 있다.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은 그러니까 물고기가 들어갔다가 다 끌고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안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불성은 그 안에 있고
본각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다 깨치면 되는 거지 어디 딴 데로 끌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플라톤 동굴의 비유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이쪽이 완전히 그 거짓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그래서 끌고 나와서 바깥으로 이끌고 나와서 뭔가를 진리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차원에서 보면은 동양은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두 안에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이제 종교인 이제 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 종교인 기독교는 구원 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런 그 분별이 계속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 무지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분별. 그러니까 진과 망의 분별이 확실하게 있는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마치 동굴 밖에 나간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막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시켜 줘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거라면은 이 제가 이제 물고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이 그 안에서 삶 안에서 이미 모든 중생이 알고 있는 거다. 본각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경험을 넘어서는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불생불멸의 것, 그걸 어떤 초월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서양에서는 그 초월을 굉장히 외적인 것, 우리의 그 현상 세계 바깥의 어떤 것으로 설정을 하는데 반해서 동양은 그 초월적인 것이 내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정영지가 가지는 그 윤리적 함의는 뭐냐, 표층에서는 서로 다 차이가 나도, 그러니까 상해 드러남에 있어서는 다 나 너 그 다 다르고 그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지만 심층에 있어서는 다 하나다. 성은 하나의 성이다, 일심이다, 보편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드러난 모습이 어떠한지에 이끌려 가지 않고 그것에 심층 마음의 그 동일한 보편적인 불성, 일심, 이거를 그 사람의 본래 면목으로 파악한다면은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평등하다, 절대적인 평등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르지 않은 불의와 또 심층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을 넘어서는, 서로 그래서 소통하고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일 수 있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일 수 있는 뭐 그런 자비의 윤리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영지가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그 공정영지에서 뒷부분에 썼던 건데요. 나비 효과라고는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라는 거니까 이제 뭔가가 일이 있으면은 항상 그 결과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인과 법칙이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업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면서 유업보 무작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업과 보는 있지만 그 업을 짓는 자, 보를 받을 자, 그 작자는 따로 없다. 그걸 이제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실체, 아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업과 보는 있는데 업을 짓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일체의 행위는, 일체의 업은 개인이 단독적으로 모든 관계를 떠나서 중연이 없이 그냥 짓는 업이 아니라 공업이다라는 거죠. 함께 짓는 업이다. 그렇잖아요. 무슨 행위든지 다 옆에 다 함께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연의 화합으로 업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불교에서 공업이라는 개념은 종종 나오는데 업보인데 공보라는 개념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써봤습니다. 공업과 공보를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불교가 정말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 종교이게끔 하는데 하나의 제일 큰 걸림돌이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뭐냐면은 힘든 사람을 보고 내가 엄청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 그런데 뭐 스스로한테 그러면 또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누군가 힘든 상황에 부딪힌 사람을 보고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지?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모든 거가 공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마치 개인적인 어떤 전생에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다. 누가 행복한 게 뭐 이제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줬길래 저렇게 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업보의 관계로 읽어내는 거가 굉장히 그 이렇게 업 결정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개인의. 근데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업이 공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개인이 잘못해서 지금 뭐 행복하고 개인이 잘못해서 괴롭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괴롭고 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보의 의미로 본다면은 선악의 업이 공업이기 때문에 선악의 공업에 대해서 선업은 락보를 낳고 악업은 고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고와 락의 그 보는 공업이기 때문에 공보인 거지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보는 고락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다. 이게 공업에서 나오는 귀결될 수 있는 불교 무아론을 철저히 따른다면은 공업이고 공보고 결국은 공보는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와 락이 우리가 이제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거는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재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우리 그 이제 양극화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불교 이념에 따라 봤을 때도 이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유, 뭐 소유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개인적 차원의 소유를 넘어서 뭐 요즘은 공유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공유 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이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위에 어떤 제한도 있어야 된다. 최대임금, 최대 소유, 여기에도 좀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뭐 낙수 효과다, 분수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가 그릇이 커버리면 뭐 떨어질 게 별로 없잖아요. 분수로 솟아 올라와도 위에서 다 받으면 떨어질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보로 서로 나누는 것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땐 그릇의 크기를 조절을 한다. 밑에보다 뭐 20배 이상은 안 된다든가 뭐 30배 이상은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규정도 이게 필요한 거가, 그러니까 불교적 이념에 따랐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적영지의 뭐 실천적 함이라고 제가 생각해 본 것은요, 공적영지의 그 심층의 마음이다, 표층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는가. 우리가 산에 가면은 전기불 없는 깊은 산에 들어가면은 밤하늘에 별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밤하늘에만 별이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별이 있죠. 그리고 산에 가야만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렇게 보면 별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별이 안 보이냐? 낮에는 해가 그걸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별이. 그죠? 그리고 전기불들이 밤에, 서울에는 왜 별이 안 보이냐? 시골 가면은 별이 보이는데 인공 불빛들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인공 불빛, 여기도 불 켜놨죠. 안 켜놓으면 뭐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고 뭐 낮에 해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빛에 가려서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밤하늘 별 보러 막 몽고도 가고 저 멀리 여행도 막 가잖아요. 산 쪽으로도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가 가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이고 항상 거기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 켜놓은 불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 마음, 우리 표층의식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거기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심층 마음이 마치 별빛이 불빛에 가려서 안 보이듯이, 형광등 불빛에 가려서 안 보이듯이 우리의 표층의식에 가려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조영지를 자각한다, 뭐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표층의 분별적인 의식들을 좀 가라앉히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이 뭐 분별적인 이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이 맨날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산하고 분별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마음을 좀 가볍게 하는 것, 마음의 무게를 좀 덜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몸이 살찌면은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뭐 다이어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무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무게를 좀 덜어 나가는 것이 덜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그런 사량 분별에 가려서 표층 의식에 가려서 잘 의식하지 못했던 것, 그렇지만 항상 거기 그렇지만 있는 것, 그러니까 멀리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